이 정도면 수술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진료실에서 이 말을 듣는 순간 많은 분들의 표정이 굳습니다. 통증보다 먼저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제 끝인가? 평생 이렇게 살다가 결국 칼을 대야 하는 건가? 관절염 진단을 받고 나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처음으로 떠올리는 단어가 바로 수술입니다. 특히 무릎이나 고관절처럼 생활과 직결된 관절일수록 그 두려움은 더 큽니다. 의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절염은 연골이 닳고 염증이 반복되며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모든 관절염이 곧바로 수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상검사에서 연골이 많이 닳았다고 해도 통증의 양상과 생활 기능은 사람마다 크게 다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관절염 진단을 받는 순간 수술을 먼저 떠올릴까요? 여기에는 심리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통증이 오래되면 사람은 점점 선택지를 좁혀갑니다. 약을 먹어보고 주사를 맞아보고 물리치료도 해봅니다. 그럼에도 통증이 반복되면 이제 남은 건 수술뿐이구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조금 의외의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수술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 분들 중 상당수는 사실 수술이 두려워서 묻습니다.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다른 길이 없을까봐 묻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 속에는 두려움과 체념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이런 현상은 논의되고 있습니다. 영상 소견이 심하면 무조건 수술로 가야 하는가? 최근 연구들은 점점 통증 관리와 기능 회복을 먼저 시도하는 접근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 환자에서는 생활 습관과 근육 관리가 통증에 큰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관절염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수술이 정답이라면 왜 어떤 분들은 연골이 많이 닳았는데도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왜 같은 진단을 받아도 통증의 강도는 사람마다 다를까요? 통증은 단순히 연골의 두께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관절을 둘러싼 근육의 긴장, 혈류의 상태, 생활 패턴, 밤의 회복 환경까지 모두가 영향을 줍니다. 이걸 무시한 채 연골이 닳았으니 끝이다 라고 단정 짓는 건 조금 이른 판단일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술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술은 분명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마지막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남아있다면 그 가능성을 먼저 보는 게 더 현명한 순서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정말로 모든 관절염 통증이 수술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놓치는 중간 단계의 선택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골이 많이 닳았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이 혹시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라면 마음은 이미 결론을 내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관절염 진단은 수술 결정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절염은 단계가 있습니다. 초기, 중기, 말기. 영상에서 연골이 줄어들어 보일 수 있지만 통증의 강도와 기능 제한은 항상 그 단계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엑스레이상 심한 관절염인데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분들도 있고 영상은 심하지 않은데 통증이 심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연골 두께만이 아닙니다. 조금 의외의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술을 권하는 기준은 영상 소견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걷기 거리, 계단 가능 여부, 밤 통증의 빈도, 약물 반응, 생활 기능 유지 여부 등 여러 요소를 함께 봅니다. 즉, 관절염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수술이 바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분들이 이제 수술뿐이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이유는 통증의 피로 때문입니다. 통증이 오래되면 사람은 생각보다 빨리 지칩니다. 약도 써보고 주사도 맞고 찜질도 해봤는데 계속 반복되면 이제 끝을 내야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끝이 수술로 보이는 겁니다. 학계에서도 이 지점은 꾸준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중기 관절염 환자에게 조기 수술이 장기적으로 유리한가? 최근 연구들은 점점 체계적인 보존적 치료와 생활 루틴 개선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통증 관리에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 환자에서는 수술 후 회복 과정과 합병증 위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통증이 심하다는 이유만으로 관절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통증을 증폭시키는 다른 요소들이 함께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많은 경우 관절염 통증은 연골 손상 플러스, 근육 긴장 플러스, 혈류 저하 플러스, 염증 민감도 증가 이 네 가지가 겹쳐서 나타납니다. 이 중 일부만 바꿔도 통증은 분명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골만 보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수술은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잡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마법 같은 선택은 아닙니다. 특히 통증의 일부가 근육과 사용 패턴에서 온 것이라면 수술 후에도 통증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수술 전 보존적 관리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수술은 도망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일한 길도 아닙니다. 선택은 항상 여러 갈래 중 하나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통증의 강도와 관절 손상 정도가 왜 일치하지 않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관절염 진단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골이 닳았으니 아픈 거죠.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릴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통증의 강도와 관절 손상 정도는 항상 비례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레이나 MRI에서 연골이 많이 닳아 보이는데도 통증이 거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영상상 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아픈 분들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연골 두께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조금 의외의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절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통증을 만드는 건 관절을 둘러싼 활막, 관절막, 인대, 근육, 그리고 염증 반응입니다. 연골이 닳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주변 구조가 얼마나 민감해졌는지가 통증을 더 크게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연골이 많이 닳았어도 염증 반응이 조용하고 근육이 잘 지지해주면 통증은 생각보다 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골 손상은 심하지 않아도 근육이 긴장해 있고 혈류가 떨어져 있으며 염증이 반복되면 통증은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학계에서도 이 부분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습니다. 통증은 구조적 손상의 결과인가? 아니면 신경계의 과민 반응인가? 최근 연구들은 점점 만성 통증은
구조 손상뿐 아니라 신경계의 민감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통증 경험이 반복될수록 신경계가 더 쉽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통증이 연골 손상과 완전히 일치한다면 왜 어떤 분들은 오늘은 괜찮고 내일은 심하다고 말할까요? 연골 두께가 하루 사이에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날의 피로, 수면 상태, 근육 긴장도, 심리적 스트레스가 통증 강도를 바꿉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연골 밖에도 있다는 뜻입니다. 연골을 다시 새로 만들기는 어렵지만 통증을 증폭시키는 요소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보면 같은 관절염 단계인데도 생활 루틴을 바꾼 분들은 통증 강도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은 그대로인데 몸의 느낌은 달라집니다. 이 차이가 바로 통증과 손상의 차이입니다. 이 장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연골이 닳았다는 사실은 출발점일 뿐 통증의 전부는 아닙니다. 통증은 여러 요소가 겹쳐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중 일부라도 바꿀 수 있다면 수술이라는 선택을 조금 더 뒤로 미룰 여지도 생깁니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로 수술을 고민하던 한 환자가 어떤 계기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분은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걷는 거리도 줄었고 밤에 욱신거리는 통증 때문에 잠도 자주 깨셨다고 합니다. 계단은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는 손으로 무릎을 짚어야 했습니다. 영상 검사에서는 중기에서 말기로 넘어가는 관절염 소견이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수술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날짜를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통증이 가장 심해지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오래 앉았다 일어날 때요. 그리고 밤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더 아파요. 라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나왔습니다. 움직임을 시작할 때 통증이 심하고 밤에 더 욱신거린다. 이건 단순히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통증 패턴과는 조금 다릅니다. 근육의 긴장, 혈류 저하, 회복 부족이 겹쳐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의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절염 통증이 항상 구조적 손상 때문만은 아닙니다. 특히 움직임 시작 통증과 야간 통증은 근육과 순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조절하지 않은 채 수술만 생각하는 건 아직 이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 날짜 대신 하나의 제안을 드렸습니다. 한 달만 집에서 이 루틴을 해보시겠습니까? 강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기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서와 반복이 있는 루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달라질까요? 저도 솔직히 기적을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통증을 만드는 요소 중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바꿔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술을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학계에서도 이런 접근은 점점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관절염 수술 전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시행했는가? 최근 연구들은 체계적인 루틴 관리가 통증과 기능을 유의하게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특히
중노령이 환자에서는 근육 재활과 생활 습관 교정이 예상보다 큰 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통증의 일부가 근육 긴장과 순환 문제에서 온 것이라면 그걸 바꿔보지 않고 바로 수술로 가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요? 그분은 결국 수술을 한 달 미루기로 했습니다. 대신 매일 짧지만 규칙적인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그 선택이 결과를 완전히 바꾸게 될지는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루틴이 어떤 원리로 작동했는지, 왜 단순하지만 효과적이었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수술을 미룬 결정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이제부터가 본론입니다. 그분이 시작한 건 거창한 운동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1시간의 고강도 운동도 특별한 기구도 없었습니다. 대신 짧지만 매일 반복되는 루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루틴에는 하나의 분명한 원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의사로서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의 핵심은 연골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통증을 증폭시키는 요소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염 관리라고 하면 연골 재생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골은 혈관이 거의 없어 스스로 빠르게 재생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골을 새로 만드는 방법을 찾기보다 연골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이 루틴의 첫 번째 원리는 순환을 먼저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강한 운동을 하는 대신 관절 주변의 혈류를 부드럽게 회복시키는 동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밤 동안 혈류는 느려지고 근육은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움직이면 관절의 충격이 더 크게 전달됩니다. 두 번째 원리는 근육의 역할을 다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관절염이 진행되면 몸은 아픈 부위를 보호하려고 특정 근육에 과하게 의존합니다. 그 결과 어떤 근육은 과긴장되고 어떤 근육은 거의 쓰이지 않게 됩니다. 이 불균형이 통증을 더 키웁니다. 루틴은 이 균형을 조금씩 되돌리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조금 의외의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처음 2주 동안 통증이 드라마틱하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아프긴 한데 전처럼 무너지는 느낌은 아니에요. 이게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통증 수치보다 몸의 안정감이 먼저 달라진 것입니다. 학계에서도 이런 접근은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관절염 통증 관리에서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무엇인가? 최근 연구들은 고강도 운동보다 규칙적인 저강도 순환 자극과 근육 패턴 재교육이 더 지속적인 효과를 낸다고 보고합니다. 특히 고령 환자에서는 이 접근이 안전성과 효과 면에서 균형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통증이 심할수록 더 강한 방법을 찾으려고 할까요? 사실 관절염에서는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과 순서가 더 중요합니다. 몸은 갑작스러운 변화보다 예측 가능한 반복에 더 잘 반응합니다. 이 루틴은 기적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에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다르게 써보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반복되면서 통증의 강도는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관절염 관리의 핵심은 연골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관절이 덜 힘들게 일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면 수술을 고민하던 선택지에도 새로운 여지가 생깁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루틴의 첫 번째 단계,
즉, 순환을 깨우는 구체적인 방법을 차근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분의 루틴은 의외로 아주 단순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운동이 아니라 순환을 깨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관절이 굳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 느낌은 틀리지 않습니다. 밤 동안 움직임이 줄어들면 혈류는 느려지고 관절 주변 조직은 약간 부어 있으며 근육은 짧아진 상태로 고정됩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힘을 쓰면 관절은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의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절 연골은 직접적인 혈관 공급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움직임을 통해 주변 관절액이 순환되면서 영향을 공급받습니다. 즉, 갑작스러운 강한 움직임보다 부드럽고 반복적인 자극이 관절 환경을 더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그분이 한 첫 번째 동작은 5분간의 가벼운 관절 흔들기였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발목을 천천히 돌리고 무릎을 작게 굽혔다 펴고 허벅지에 힘을 주었다가 빼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통증 범위를 넘기지 않았고 숨을 참지 않았습니다. 단지 몸에게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라고 부드럽게 알려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조금 의외의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5분이 그날의 통증 강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계단을 내려갈 때 예전처럼 첫발에서 무너지는 느낌이 줄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덜 거칠다는 느낌이 생겼습니다. 이 변화는 순환이 깨어났다는 신호였습니다. 학계에서도 이 부분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관절염 환자에게 워밍업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인가? 최근 연구들은 짧은 저강도 워밍업이 관절 압력을 줄이고 통증 민감도를 낮춘다고 보고합니다. 특히 고령 환자에서는 이 준비 과정이 낙상 위험까지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아플수록 더 빨리 움직이려 할까요? 사실 몸은 잠깐만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을 무시하면 관절은 매일 아침 작은 충격을 반복해서 받습니다. 그 충격이 쌓이면 통증은 더 쉽게 올라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순환을 깨우는 단계에서는 통증을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참고 더 해야지 라는 생각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몸은 안전하다고 느껴야 혈류를 열어줍니다. 이건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의 반응입니다. 그분은 이 루틴을 아침뿐 아니라 오래 앉았다가 일어나기 전에도 반복했습니다. 단 2분에서 3분이라도 작게 움직이고 숨을 길게 내쉬는 것. 이 작은 반복이 하루 전체의 통증 곡선을 서서히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관절염 관리의 시작은 강한 운동이 아니라 부드러운 준비입니다. 순환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무릎에게 일을 시키면 통증은 계속 따라옵니다. 하지만 준비된 관절은 같은 움직임도 덜 힘들게 받아들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루틴의 두 번째 단계, 즉 근육 재정렬이 왜 관절 부담을 줄이는 핵심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환이 열렸다면 이제 힘의 방향을 바꿀 차례입니다. 순환이 열리기 시작하면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건 단순히 더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힘이 쓰이는 방향을 바꾸는 것, 즉 근육 재정렬입니다. 많은 관절염 환자분들을 보면 특정 근육만 과하게 쓰는 패턴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려고 한쪽으로 기대고 무릎을 덜 굽히려고 허벅지에 힘을 몰아주고
엉덩이 근육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보호 습관이 반복되면 몸은 그 패턴을 정상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릎 통증의 고착화입니다. 의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은 단순히 체중 때문이 아니라 근육이 어떻게 협력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이 균형 있게 작동하면 무릎에 전달되는 부담은 줄어듭니다. 반대로 특정 근육만 과하게 긴장하면 관절면에 가해지는 압력은 더 커집니다. 그분의 루틴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이 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법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엉덩이에 힘을 살짝 주고 허벅지 앞쪽 힘을 과하게 주지 않는 연습.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을 먼저 펴는 대신 엉덩이부터 들어 올리는 동작. 이 작은 차이가 힘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의외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2주에서 3주가 지나자 무릎이 덜 흔들린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계단을 내려갈 때 예전처럼 덜컥거리는 느낌이 줄었습니다. 이건 연골이 재생된 것이 아니라 힘이 고르게 분산되기 시작한 신호였습니다. 학계에서도 근육 재정렬의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안에 최근 연구들은 엉덩이 근육 강화와 사용 패턴 교정이 무릎 관절염 통증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보고합니다. 특히 고령 환자에서는 과도한 운동보다 정확한 패턴 연습이 더 안전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같은 체중인데도 어떤 사람은 통증이 덜하고 어떤 사람은 더 심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무게는 같아도 힘이 전달되는 방식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근육 재정렬이 시작되면 자세가 달라집니다. 걷는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보폭이 조금 더 안정되고 몸이 좌우로 덜 흔들립니다. 이 안정감이 무릎에게는 큰 휴식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강하게가 아니라 정확하게입니다. 근육을 크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제 역할을 다시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몸은 이 작은 교정을 하루, 이틀 만에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 장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관절염 통증을 줄이는 데는 힘을 더 쓰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육이 협력하기 시작하면 무릎은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루틴의 세 번째 단계, 즉, 밤 관리가 왜 통증을 줄이는 결정적 차이를 만들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낮의 관리보다 밤의 회복이 더 중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염 통증을 낮에 얼마나 움직였느냐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낮에 운동을 하고 찜질을 하고 스트레칭을 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통증을 바꾼 결정적 차이는 의외로 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의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회복은 대부분 밤에 이루어집니다. 염증 조절, 조직 회복, 호르몬 분비, 신경계 안정이 수면 중에 집중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밤에 통증이 심해 자주 깨거나 자세가 불안정하면 회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다음 날 통증이 더 쉽게 올라옵니다. 그분은 특히 가만히 누워 있을 때 무릎이 욱신거린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연골 때문이라기보다 혈류가 느려지고 관절 주변 조직이 압박받는 자세가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루틴의 세 번째 단계는 아주 현실적인 밤 관리였습니다. 첫째, 수면 전 5분 순환 준비. 침대에 눕기 전 가볍게 무릎을 굽혔다 펴고 허벅지에 힘을 줬다 빼며 혈류를 조금 올려주는 동작을 했습니다. 갑자기 멈춘 상태로 바로 눕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둘째, 자세 조정이었습니다. 무릎 아래에 얇은 수건이나 작은 베개를 받쳐 관절이 과하게 펴지거나 꺾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작은 지지 하나가 밤사이 관절 압력을 줄였습니다. 조금 의외의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에 통증이 줄면 낮 통증도 함께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경계가 밤에 충분히 안정되면 통증 민감도가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통증은 단순히 구조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학계에서도 수면과 통증의 관계는 점점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수면의 질이 낮을수록 관절염 통증 강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합니다. 특히 고령 환자에서는 밤 통증 관리가 전반적인 통증 감소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낮 관리에는 열심이면서 밤 준비는 소홀히 할까요? 사실 몸은 낮보다 밤에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그 시간을 보호하지 않으면 낮의 노력은 절반만 효과를 냅니다. 그분은 3주쯤 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덜 깨니까 아침이 훨씬 낫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통증의 강도가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이건 연골이 바뀐 게 아니라 회복의 조건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 장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관절염 관리의 절반은 낮이 아니라 밤에 이루어집니다. 몸이 쉴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통증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관절염 환자들이 흔히 하는 관리의 실수들, 즉 좋은 의도로 했지만 통증을 더 붙잡아 두는 행동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절염 통증이 오래되면 사람은 나름대로 방법을 찾습니다. 찜질도 해보고 좋다는 운동도 따라하고 보조제도 챙겨 먹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통증은 줄었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공통으로 하는 몇 가지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의사로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좋은 의도로 한 행동이 항상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오해는 아프면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심한 염증이 있을 때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관절염은 완전히 멈춰두면 더 굳어지는 질환입니다. 의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처럼 관절은 적절한 움직임을 통해 관절액 순환과 영양 공급을 받습니다. 너무 오래 쉬면 근육은 더 약해지고 통증은 오히려 더 쉽게 올라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운동은 강해야 효과가 있다는 믿음입니다. 통증이 심할수록 더 땀이 나는 운동을 해야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절염에서는 고강도 반복 운동이 오히려 관절 압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준비 없이 갑자기 강도를 올리면 다음날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연골만이 문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골 보충제만 찾고 연골에 좋다는 음식만 챙깁니다. 물론 영양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통증을 만드는 요소는 연골 하나가 아닙니다. 근육 긴장, 순환 저하, 염증 민감도, 수면 부족까지 여러 요소가 겹쳐 통증을 만듭니다. 조금 의외의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증이 줄지 않는 분들 중 생활 패턴은 거의 바꾸지 않고 치료 방법만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을 바꾸고, 주사를 바꾸고,
운동 종류를 바꿉니다. 하지만 앉는 시간, 걷는 방식, 밤 준비는 그대로입니다. 몸은 같은 자극을 받으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셈입니다. 학계에서도 이 부분은 자주 논의됩니다. 왜 일부 관절염 환자는 치료 반응이 낮은가? 최근 연구들은 일관된 생활 루틴에 부재와 근육 사용 패턴 고정을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 환자에서는 작은 습관 변화가 약물보다 더 큰 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통증을 없애려고만 하셨나요? 아니면 통증이 만들어진 환경을 바꾸려고 하셨나요? 이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분 역시 처음에는 통증만 줄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루틴을 시작하면서 통증을 이기는 대상이 아니라 관리할 신호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점의 변화가 몸의 긴장을 먼저 낮췄습니다. 이 장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관절염 관리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극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완전한 휴식이나 과도한 운동. 몸은 그 사이 어딘가에서 안정을 찾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루틴을 이어가면서 어떤 신호들이 먼저 나타났는지, 즉, 통증이 줄어들기 전 몸이 보여준 변화의 징후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은 생각보다 조용히 시작됩니다. 통증이 줄어드는 과정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안 아프다가 아니라 작은 변화가 먼저 찾아옵니다. 그 신호를 알아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 변화를 놓치기 쉽습니다. 의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 통증은 강도가 갑자기 떨어지기보다 빈도와 지속 시간이 먼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하루 종일 아프던 통증이 어느 순간 특정 시간대에만 나타나고 밤에 여러 번 깨던 통증이 한두 번으로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이게 바로 회복의 초기 신호입니다. 그분에게도 이 변화가 먼저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만큼 겁이 나지 않아요. 계단을 내려갈 때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한 단계 낮아졌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이건 연골이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니라 통증을 증폭시키던 요소가 줄어든 결과였습니다. 조금 의외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앉아있을 때 무릎을 꽉 조이지 않고 서 있을 때 몸이 덜 기울었습니다. 통증이 줄어들면서 몸의 긴장 패턴이 함께 완화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의 안정 신호입니다. 학계에서도 이런 현상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능 개선이 통증 감소보다 먼저 오는가? 최근 연구들은 기능 회복이 통증 감소를 이끈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즉, 통증이 줄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임이 부드러워지면서 통증이 뒤따라 내려오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통증이 조금 줄었을 때 그 변화를 인정하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아프다며 변화를 무시하셨나요? 작은 개선을 알아차리는 태도는 회복을 지속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하나의 신호는 회복 속도였습니다. 예전에는 무리하면 이틀, 3일 통증이 갔는데 루틴을 유지하면서는 하루 안에 회복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이건 몸이 이전보다 빨리 균형을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장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통증 감소는 숫자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빈도, 지속시간, 움직임의 자신감, 회복 속도까지 모두가 신호입니다. 이 신호들이 모이면 수술을 고민하던 선택지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루틴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한지를 현실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희망은 가능하지만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럼 나도 수술 없이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의사로서 이 질문에는 조심스럽게 답해야 합니다. 이 루틴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모든 경우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절염은 진행 정도에 따라 보존적 치료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단계가 있고, 이미 관절 강역이 거의 사라지고 뼈 변형이 심한 단계에서는 수술이 더 적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즉, 루틴은 대안이 아니라 선별된 가능성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루틴에 가장 적합할까요? 첫째, 통증은 있지만 아직 걷기가 완전히 불가능하지 않은 분들. 둘째, 영상상 관절염이 있어도 생활 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분들. 셋째, 밤 통증이나 움직임, 시작 통증이 두드러지는 분들. 이런 경우에는 근육 긴장과 순환, 신경계 민감도가 통증에 크게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루틴은 분명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 의외의 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증이 오래된 분일수록 오히려 루틴에 더 잘 반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강한 자극보다 안정적인 반복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 환자에서는 이 안전한 반복이 통증을 낮추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한 붓기, 열감이 동반된 급성 염증, 무릎이 잠기거나 완전히 펴지지 않는 경우, 넘어짐 이후 급격히 악화된 통증. 이럴 때는 자가 루틴보다 정확한 진단이 먼저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학계에서도 강조하는 점이 있습니다. 보존적 관리와 수술은 경쟁 관계가 아니다. 최근 연구들은 충분한 보존적 치료 후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결과면에서 더 안정적일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즉, 루틴을 해봤다는 사실은 수술을 미루는 게 아니라 더 현명한 선택을 위한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통증 때문에 선택을 서두르고 계신가요? 아니면 한 번쯤 방향을 점검해 볼 여유가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다음 선택을 결정합니다. 그분은 결국 한 달의 루틴 후 수술을 바로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통증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그 여유가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이 장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루틴은 기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선택을 넓혀주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순간은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그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다면 그 가능성을 한 번쯤은 확인해 보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다음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수술이라는 선택 앞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 차분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관절염 진단을 받고 수술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길이 하나로 좁혀진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선택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수술은 분명 관절염 치료에서 중요한 방법입니다. 특히 관절 강역이 거의 사라지고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제한되며 보존적 치료에 전혀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선택이 됩니다.
이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 하나를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절염 통증은 연골 손상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근육 긴장, 순환 상태, 염증 민감도, 수면의 질, 사용 패턴이 모두 영향을 줍니다. 이 중 일부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영역입니다. 조금 의외의 관점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수술을 피하는 것과 수술을 준비하는 것은 다릅니다. 보존적 루틴을 충분히 해보는 과정은 수술을 미루기 위한 도망이 아니라 몸의 조건을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준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육이 안정되고 순환이 좋아진 상태에서 수술을 하면 회복도 더 수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은 학계에서도 꾸준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결국 수술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통증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오자 선택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당장 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몸의 반응을 더 지켜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여유가 그분에게는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통증은 정말로 마지막 단계의 신호일까요? 아니면 아직 조절해 볼 수 있는 영역이 남아 있을까요? 몸은 극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방치도 성급한 결정도 몸을 긴장시킵니다. 반대로 조금 천천히 조금 더 이해하고 하나씩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는 몸이 더 잘 반응합니다. 이 장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수술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일한 해답도 아닙니다. 관절염 관리의 첫 단계는 연골이 아니라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루틴은 기적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그 가능성을 확인해 본 뒤 선택해도 늦지 않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오래 버텨왔고 생각보다 더 많은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기보다 한 번쯤은 몸의 다른 길을 걸어보는 것. 그 선택은 아직 여러분 손에 남아 있습니다.